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영상외과 최현석입니다. 오늘은 AI Assisted Analysis of Cerebral Aneurys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한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을 뇌동맥류 진단 및 치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COI가 있는데요. 딥노이드 사업전략실 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친인공지능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뇌동맥류를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에 메타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연세의대 교수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딥노이드 이사로 있는 동안 어떤 경험을 하고 개발 인허가 다기관 연구 고도화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영상외과 의료진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진단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oT 강국인 한국에서도 잘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사이버 안전성을 갖춘 IT 환경이 모자라고요.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비용도 모자라고 또 실행 및 도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이전에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할 때는 인프라도 우수했고 우수한 의료진이 진료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많이 필요는 없었지만 서울의료원 같이 소수의 인력이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더 필요하고 환자들의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뇌졸중 분야에서 자동화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학회에서 들은 내용인데 레피드 AI나 비즈 AI, 올레아, MI스타 같은 것들은 이미 급성 뇌경색을 치료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들은 NEJM에 퍼블리시 될 정도로 나와 있고요. 레피드 AI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의료진의 협업과 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폰으로도 뇌경색의 정도를 시각화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고 혈관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이쪽 혈관이 막힌 것을 볼 수가 있고 CT에서도 해머리지가 있는지 혈전 용해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CT 엔지오에서도 어떻게 치료에 도달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레피드 AI에서는 어떤 특정 디지즈 스페시픽한 페이션트의 그 치료 과정을 표준화해주고 팀 코디네이션을 도와주고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은 팀 멤버 간에 빠른 치료를 가이드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환자 아웃컴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뇌동맥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 메타 아날리시스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2022년 후반부에 나온 논문인데 뇌동맥류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CT 엔지오그래피를 이용해서 7개, MR 엔지오그래피를 이용해서 9개, DSA를 이용해서 4개가 있었고요. 그 중에 3개를 저희 세브란스 병원과 딥노이드에서 관여해서 퍼블리시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후양적인 연구였고요. 뇌출혈이 있는 경우도 2가지 연구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CTA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뇌동맥류 진단에서 가장 높은 센시티비티를 보여줬고요. MR 엔지오를 이용했을 때 가장 높은 스페시피시티를 보여줬습니다. 퍼센트로 하면은 CT 엔지오그래피의 민감도가 92% 정도 나왔고요. MR 엔지오그래피의 특이도가
96% 정도 나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작은 뇌동맥류에서 아웃컴이 좀 낮죠. 그래서 진단의 정확성이 좀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포스테리어 서큘레이션, 그 MCA나 ACA, ICA 같은 것들은 잘 진단을 하는데 뒤쪽 서큘레이션, 버테브로 베이질라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성능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인공지능 언론으로 MR 엔지오그래피에서 96%의 특이도, 그리고 CT 엔지오그래피에서 92%의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고, 토이에서 결국은 인간과 AI가 같이 판독을 하면 결국 AI 오그멘테이션이 되겠죠. 그럼 애큐러시가 올라가고 인터옵저버 어그리먼트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예, 토이 과정에서 리미테이션을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AI 모델이 쓰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리 프로세싱 과정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적용됐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지도 결국은 휴먼 리더가 작성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 세브란스 교수 시절 그리고 딥노이드 의사 시절 경험했던 개발 인허가 다기관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제가 서울 성모병원에 일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면서 딥노이드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딥노이드의 이름이 이제 OBS 코리아라는 회사로 되어 있었고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품명이 Deep Neuro CA01입니다. CA는 Cerebral Aneurysm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팍스에서 저희 제품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MR 엔지오를 찍으면은 소스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재구성된 MR 엔지오 그림이 나오는데, 소스 이미지에서 뇌동맥류가 있는 곳에 이렇게 렉탱귤라 쉐입, 사각형을 쳐주게 되고요. 이게 3D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미지를 적층적으로 쌓은 다음에 혈관을 분리해 내고요. 혈관을 따라서 우리가 관심 영역을 패치합니다. 이 3D 패치에서 뇌동맥류 레이블한 것을 학습을 시켜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나누게 되고요. 이 안에서 다시 이 학습을 시켜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영상에 표시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알고리즘 개발로 연구를 시작해서 세브란스 주비오 교수가 87%의 민감도, 92%의 특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했을 때도 유사한 성적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KFDA 승인을 받기 위한 연구였는데, 단일 기관, 단일군, 단일 눈가림, 후향적 평가를 통해서 식약처 기준인 90%의 민감도와 90%의 특이도를 다 넘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손범석 교수가 도와주셨는데, 딥러닝 베이스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클리니션의 디텍션 센시티비티를 높여준다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영상의학과 의사뿐만 아니고 신경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까지 포함해서 좀 더 일반화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신경과 전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신경외과 전문의,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영상외과 전문의, 그리고 이건 영상외과 전공인데, 센시티비티가 리전별로 봤을 때, 이건 사람으로 봤을 때 이렇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영상외과 전문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없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상외과 전문의한테는 큰 도움을 못 주고 오히려 비전문가나 수련 중에 있는 영상외과 의사한테는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퍼 리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뇌동맥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리전별로 분석을 했을 때도 신경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그리고 영상외과 전공의에게 증가되는 민감도를 보여줬습니다. 민감도는 상승시켜준 반면에 false positive 케이스가 늘어났습니다. 일단 스페시피시티는
신경과 의사에서 상승이 있었고 신경외과나 영상외과 의사들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false positive 케이스가 신경외과 의사나 영상외과 의사에서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제 혼자서 소신 판독을 하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false positive 케이스를 보여줬을 때 아무래도 뇌동맥류가 life threatening 그리고 cause of death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인공지능의 그 의견을 들어서 파지티브를 많이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false positive 케이스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표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레디올로지스트의 방향인데요. 민감도 증가가 없었습니다. 신경과나 신경외과, 영상외과 전공에는 민감도 증가가 있었고요. 특이도는 공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false positive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영상외과 의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을 때 특별히 더 많이 false positive가 증가하였고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아마 죽을 수도 있는 애뉴즘이 럽처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판독을 하다 보니까 false positive가 늘어나지 않았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연구는 이제 여태까지는 단일 기관으로 했는데요. 네 번째 연구부터는 다기관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지금 거의 환자 모집은 마감됐고 이제 박근영 교수팀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교수님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의사신데 제가 영상외과 의사지만 좀 더 임상 현장에 친화적인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모셔왔고 여기 이제 차지훈 교수님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통계학자 한경화 교수님이 도와주셨고 많은 주니어 스태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기관 연구를 하고 또 이제는 타임 코스트 어큐러시 연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정확하게 판독하는 것뿐만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는지 또 영상외과 의사 그리고 신경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를 다 모셔서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해서 워시아웃 피리어드를 거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AI 크로라는 CRO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부로 진행을 하였고요. 세브란스 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대 서울병원이 참여를 하였고 분석을 하는 동안에 분석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각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타임 코스트 효과까지 저희가 검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례를 보시면은 이 뇌동맥류 학습이 주로 신촌 세브란스 데이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인 세브란스에서 일부 잘 안 맞는 결과가 있었고요. 뇌동맥류 실제로는 이 화살표, 노란 화살표에 있었는데 이 사각형이 좀 다른 위치에 표시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저희 사용자도 또 학습을 해보니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각형이 있는 쪽이 뇌동맥류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으로 인식하고 찾아보면 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뇌동맥류는 우측 중대뇌동맥 MCA에 분지하는 영역이 하나만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false positive 케이스를 많이 발생한 예입니다. 인공지능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인공지능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고도화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범용화. 어느 병원에서도 잘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팍스에 잘 녹아들어야만 의사들의 진짜 워크플로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욱더 시인성을 최적화하고 UI를 고도화하여서 정말 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맞춤형 UI와 리포트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포트 예시인데 처음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영역을 이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해서 환자 이름을 가렸지만 뇌동맥류의 위치와 크기를 멘션해주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뇌동맥류의 어떤 럽처 리스크라든지 헤모다이나믹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학습해서 보여주면은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예고요. 사각형 안에 이제 세그멘테이션도 들어가고, 보고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데이터만 있으면은 각 병원에 맞는 형태로 우리가 맞춤형으로 출력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혁신 의료기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 적용이나 사용 방법 개선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정부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은 인허가 단계에서 도움을 주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주관 기관은 의약품 안전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가의 문제가 되겠죠. 이 의료기기가,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허가가 나냐 안 나냐의 문제가 되겠고, 혁신 의료 기술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냐, 그리고 특히 공단에 보험 등재를 해서 받을 수 있냐 여부를 가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됐고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잠재성 있는 의료 기술에 대해서 네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여 혁신 의료 기술 자격을 주고요. 가장 큰 혜택은 의료시장 진입입니다. 급여가 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시적 비급여로 3년에서 5년간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인공지능 회사에서는 아주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말에 혁신 의료기술 혁신 통합 평가를 만들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기술 평가 기간을 단축해서 인공지능 업계에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JLK에서 MR 영상 및 임상 자료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경색 진단에서 혁신 의료 기기와 혁신 의료 기술 두 개를 다 받았고요. 평가 진행 중인 제품도 있고 반려된 제품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란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하여 조기에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이제 AI 트릭스 바이탈 케어라는 제품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유예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유예 평가를 받으면은 유예 기간 및 신의료 기술 평가 기간 최대 250일 동안 임상 현장에서 사용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 기술을 보시면 주로 이제 생체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폐혈증 발생 위험 예측이라든지 급성 중증 이벤트 발생 위험 예측, 그다음에 급성 상태 악화 발생 위험 예측,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이런 제품들이 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 기술로 지금 등재되고 있습니다. 평가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이 2년에 걸쳐 있고요. 자, 이제 보험 급여를 받을지, 기존 급여를 받을지, 또 신의료 기술 평가가 될지, 이게 이제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기존 급여라 하는 것은 기술의 어떤 혁신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수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제 카테고리 BX라든지 CX 혹은 카테고리 D, 카테고리 E가 돼야지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D와 E는 기존에 인간이 못 보던 것을 인공지능이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E는 어떤 고가의 장비, 고위험 장비를 대체하여 다른 쉬운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아직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카테고리 D와 E는 사실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고요. 인공지능 회사들이 이제 도전해 볼 만한 과제는 카테고리 BX와 카테고리 CX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BX의 경우에는 어떤
뇌동맥 혈전의 부피라든지 혈관의 두께, 그다음에 복부 CT에서 체지방 등을 자동화, 정량화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의심 부위를 표시해 주는 것. 이러면서 이제 이 혁신성이 있어서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BX를 주고 있습니다. CX를 예시를 들면은 병변 의심 부위를 확인해 가능성 있는 진단명을 제시하거나, 이건 사실은 인간이 하던 건데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감별 진단이라든지 가능성 있는 진단명을 제시하는 거죠. 기존과 동일 행위나 인간에 비해서 현저한 정확도의 향상 혹은 오류 감소가 있는 경우, 저희 제품도 정확도의 향상이나 오류 감소 쪽으로, 그다음에 어떤 영상에서 바이오마커의 정량화를 통해서 잠재적인 가치 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 회사에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BX나 CX 단계를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고요. 딥노이드도 뇌동맥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혁신의료기술평가에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오늘 그 결과까지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심사가 조금 걸려서 오늘은 그 결과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건 래피드 AI라고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뇌동맥류의 전후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초록색이 1년 전에 뇌동맥류의 용적이었다고 하면은, 이 빨간색은 이번 검사에서 용적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해주는 새로운 정보를 주기 때문에 혁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인간이 눈으로 판독할 때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많이들 판독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1년 사이의 변화가 계속 누적돼서 5년간을 추적해 보면은 볼륨이 상당하게 증가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환자의 어떤 치료 인디케이션을 잡는다거나 럽처 리스크를 줄이는 치료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동맥류가 여러 개 있을 때도 1년 전과 후의 변화를 각각 이렇게 매저먼트 해주고요. 사실 우리가 영상외과 의사가 비주얼 어널리시스 했을 때는 아마 큰 변화가 없다고 판독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판독하는 이유는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이것을 일일이 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임상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제도를 개혁하거나 어떤 급여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혈류역학을 이제 우리가 학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빨간색은 뇌동맥류만 보여준 거고요. 이건 이제 베슬 월을 보는 시퀀스입니다. 뇌동맥류는 우리가 룸에만 봐서는 정확한 럽처 리스크나 위험도를 알 수가 없고, 혈관 벽을 조형 증강을 해서 보면은 럽처 위험이 있는 혈관벽에서 조형 전후에 이렇게 조형 증강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른 월 시어 스트레스나 다른 헤모다이나믹 정보를 이렇게 CFD나 페이즈 컨트라스트 MR 엔지오그래피를 찍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에 따라서, 월 인핸스먼트에 따라서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데, 이 페이즈 스코어라는 것은 높으면 잘 터진다는 겁니다. 결국 사이즈가 클수록, 월 시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에뉴즘 월 인핸스먼트가 될수록 럽처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런 비슷한 연구를 했고,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뇌동맥류의 월 시어 스트레스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스캐터 플롯을 보면은 월 시어 스트레스라든지 다이미터, 그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시오, 페이즈 스코어, 그 다음에 버텀넥 팩터라는 여러 가지 몰폴로직 인자가 헤모다이나믹 정보와 어떤 코릴레이션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동맥류뿐만 아니라 뇌 동정맥 기형에서도 이런 루미노그래피에서 혈관 내각만 보여주는 반면에 뇌 동정맥 기형을 4D 플로우라는 MR 기법으로
이런 혈류의 벡터를 분석해서 스트림 라인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동영상인데 오늘은 동영상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듀랄 AVF에서도 뇌의 기형적인 혈류, 듀라로 가는 기형적인 혈류를 4D 플로우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떤 우리가 환자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재발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겠고요. 결국은 비주얼 아날리시스보다 어떤 퀀티테이티브 메저먼트가 결국은 치료 결과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좋게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카디오플로라는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심장의 어떤 혈류 역학을 정말 장인 정신으로 연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목적은 이겁니다. 블러드 플로우 이미징을 통해서 수술의 재현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하트 페일러의 어떤 예후를 예측하겠다. 그리고 아올틱 디지즈의 코즈를 밝히겠다. 그리고 어떤 치료가 정확한지 옵티멀 프로시저와 어떤 인디케이션을 잡겠다. 그리고 진단과 치료의 어떤 스트래티지를 표준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딥노이드도 뇌동맥류 혹은 뇌혈관 질환에서 이런 목적을 갖고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고 시장에서 환영받는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메저먼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1500년대 과학자신데 측정 가능한 것은 측정해라. 그리고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측정 가능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딥노이드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몰폴로지뿐만 아니고 펑션도 측정해서 결국은 시장에서 환영받고 환자의 예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일반화가 되면 가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MRI를 찍는 기계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어떤 병원 세팅에 따라서 해상도와 어떤 슬라이드 시크니스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병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 주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필립스 데이터가 90%였고요. G나 시멘스 데이터는 좀 적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촬영 기법도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용인 세브란스에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딥노이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량을 늘려야 합니다. 대선 출구조사를 뭐 이렇게 약간 예시를 들면요. 이제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결국은 샘플 사이즈와 실제 사이즈가 동일하면 가장 정확하겠죠. 하지만 학습량을 늘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기관을 대표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그다음에 프리밸런스를 대표하는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짜면은 스터디 디자인을 짜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 의료 기기와 혁신 의료 기술이 이제 단어가 비슷해서 많이 이제 혼동이 있을 텐데 혁신 의료 기기는 이제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허가가 났는데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면은 급여가 되든지 한시적 비급여가 되든지 아니면 의료 행위가 아니라면 완전히 그냥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팔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의료기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급여가 아니면은 이제 비급여로 이제 그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요. 혁신 의료 기술과 기기를 둘 다 통과하면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만 통과되거나 임상시험 중이면은 이제 한시적 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도 그냥 진료 현장에서 쓰는 비급여가 있고요. 임상시험이죠. 임상시험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임상시험을 이제 빌미로 많이 비급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임상 현장에서 비급여만 된다고 하면 파급력이 크고요. 뭐 검진 시장이라든지 비보험 시장에서 매출이 많이 증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임상시험과 연관해서 비급여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교수 출신은 딥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제 DNA가 교수고 하나를 파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CEO 입장에서는 딥하지 않고 샬로우하게 넓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대학 교수 마인드였으면은 난 무조건 딥하게 가겠다. 우겼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딥노이드에 이제 이사하고 전체 본부들의 그런 기획하고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딥하게만 고집하진 않습니다. 샬로우 하더라도 뭐 교육 사업이 됐든 뭐 산업이 됐든 샬로우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좀 돌아가더라도 딥한 건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근데 딥하다는 거는 어떤 인공지능 회사가 어떤 한 디지즈,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일본 회사 심장병이라든지 한 분야를 파서 그 병의 어떤 진단과 뭐 치료와 유전체와 또 사후 관리까지 통합하는 거를 저는 딥하다고 생각하고요. 넓고 수익을 내는 샬로우 모델은 이제 산업도 있고 의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플랫폼도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였다면 딥한 것을 좀 고집을 했을 것 같은데 회사에 있는 이사고 사업 계획을 맡다 보니까 딥과 샬로우의 어떤 조화점을 찾고 있고요. 그런 점들은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예, 그것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제품의 한계가 있고요. 또 사용 환경이 아까 IoT 인프라라든지 병원의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인공지능을 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접한다 할지라도 조금 모자란 제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제품이 완성도가 올라가고 정말 의존도가 올라가고 환자의 아웃컴이 좋아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제가 한 3년 전에는 10년 뒤라고 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 컴퓨팅 파워나 어떤 학습 방법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5년 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